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가 투자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투자심리학이라는 것을 교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시세를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시세와 대화하고 시세를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시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평선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돌파매수입니다. 그러면 돌파매수라는 것은 다른 것이냐? 그것은 결국 말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의 차이일 뿐이고, 실제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제를 투자심리학이라는 관점을 앞에 놓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투자심리학이라고 앞에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관점은 그것이 교조적인 이론의 심리학적 이론이 아니다라는 것은 미리 전제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세를 보는 것은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내 마음의 때가 그 시세를 어떻게 덮고 포장하고 먼지를 삭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진주를 보지 못하게 하느냐일 뿐인데, 이 시세라는 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알맹이를 포장하고 있는 그 껍질들은 사실 시세가 껍질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껍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세라는 것이 나에게 보여졌을 때 차라리 그 시세를 보고 시장이 안 좋다, 시장이 좋다, 힘이 세 보인다, 세 보이지 않는다라고 차라리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눈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생각하면 짝대기 따위의 추세선, 소위 말하는 짝대기식의 시장 분석 방법보다는 그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론으로 학습받아왔던 그러한 학습들의 잣대로 갖다 대는 순간 그게 소위 말하는 내게 그냥 보여주는 그 시세라는 것은 이미 가면을 씌우고 옷을 씌우고 또 문제에 때가 끼고 시세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놓고는 시세가 어디 갔나 시세가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우리는 시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세를 찾는 눈, 시세를 찾는 방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에게 동그라미를 보여줬을 때 그냥 그 자체를 칠판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대로 투영해서 시세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을 저는 제3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술적 분석도 기본적 분석도 아닌 소위 말하는 제3의 길, 투자심리라는 측면으로 포장되어 진 제3의 길로 시장을 보자라는 운동을 펼칠까 하고 그 이야기를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제 말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저는 이평이라는 주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평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이평이 이렇게 있다면 이 이평이 위에서 매수된 사람들에는, 이평의 중심 아래 위쪽에서 매수된 사람은 소위 말하는 확신 매수자와 확신 또는 소신 매수자와 부안애동자가 섞여 있게 되고, 아래쪽에는 현명한 사람과 아니면 둔한 사람, 아니면 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것이고, 이 이평가 위에는 그냥 평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시세를 안고 있겠지요. 우리는 이 시세의 상부에 존재하는 이 힘이 소위 말하는 확신 매수자와 소신 매수자의 비율이 크냐, 부안애동자의 비율이 크냐를 잃는 것으로서 이 추세가 이평이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갈 것인지 이렇게 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말하는 5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 상승을 전환한다 하지 않는다, 시세가 이평선을 돌파한다 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평선이라는 것이 소신 매수자가 만약에 있어서 얼치기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세력, 작전 이런 것이 아니라 시세를 형성하는 소위 말하는 확신 매수자들의 비율이 있어서 시세를 끌어올린다면 이 사람들은 체결시키기 위해서 이 시세 평균보다 위쪽에서 가격을 분명히 체결시킬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이 시세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들려왔을 때 끌어올린 이 시점, 자기들이 평균 매수 단가는 여기 있고 시세의 이동평균선은 여기 있다면 자기들이 평균 매수 단가에 이평이 따라올 때까지 계속 시세를 유지하면서
끌어가다가 여기서 청산이 되면, 이대로 청산이 되면 소위 말하는 손과 이익이 전혀 없는 그냥 네트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계속 평균 시세를 유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부하 내동자가 가담을 하면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평균 청산 시세가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이익을 보게 되죠. 반대로 이 확신 매수자들의 비율이 확신의 어떤 정도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어떤 약한 세력이었다면, 약한 힘을 형성했다면 부하 내동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 안에서 이탈자가 일어나면 오히려 이평선은 이렇게 오게 되고 이 평균 단가 대비 손실을 입게 되겠죠. 또 청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를 형성했을 때 더 끌어올리면서 이 소신 매수자, 이 부하 내동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소위 말하는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서 부하 내동자들이 따라오면 이 이평이 들려서 이렇게 청산해내는 방법이 있고, 순간적으로 부하 내동자들이 많이 따라왔을 때는 가격의 청산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청산이 됐기 때문에 평균 단가상의 이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겠지요. 이것은 정교하게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시장이 그냥 여여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정말 레디비 그대로 시장이 그렇게 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소위 말하는 급등주다, 폭등주다, 급등주 찾기다, 세력이 무슨 매집을 한다, 세력이 작전을 한다, 무슨 세력주 급등주에서 비디오까지 팔아먹지만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5일 이평을 들어올리느냐, 20일 이평을 들어올리느냐, 200일 이평을 들어올리느냐의 문제, 이 장기 이평을 들어올릴 만큼의 확신 매수자의 소신과 볼륨과 기간의 크기, 5일 이평밖에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 주체들의 어떤 덩치, 이것들에 의해서 시장은 장기적으로 달리고 단기적으로 들리고 죽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에 참여한 확신 매수자들끼리 또 반대로 여기 부하 내동자들끼리 무슨 내통하고 연통해서 시세를 들어올리고 이제는 뭐 개인 매수자들 들어오니까 물량을 털어내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흥행을 해야 하는 소위 말하는 이 홍등가의 무슨 이 홍등가의 팸프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뭐 급등주, 폭등주, 무슨 세력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시세에 대해 기본 이론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신이 말을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소신 매수자인지 이게 부하 내동자인지 말은 그럴듯하고 소신 매수자가 진짜 있다면 들린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소신 매수자는 이마에다가 소신 매수자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하 내동자는 얼굴이 벌겋게 뛰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의혹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러한 어떤 소신 매수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무슨 세력이다 작전이다 그러는 것은 이 팸프들이나 하는 얘기라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시장 자체가 소신 매수자가 유입될 수밖에 없고 부하 내동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돌파 매수의 원리입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파 매수의 원리가 이 확신 매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통 시장을 얘기할 때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재작년이었지요. 재작년에 모 증권사 주최로 그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강의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하기를 돌파 매수 이외에는 주식시장에서 답은 없다.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접근한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고점을 돌파하든 저항선을 돌파하든 의미 있는 돌파의 순간에만 매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쓸데없는 매수를 남발하면서 시장에서 자꾸 죽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매수든 매도든 이 돌파라는 관점에서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모 증권사에 계시던 그 김모 씨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 유명한 말이 됐죠. 시장의 화두가 되었는데, 제가 드리는 이 돌파 매수하고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아마 이분이 가지신 뜻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이 사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말의 근본 뒤에 가지고 있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고점 돌파에 항상 매수를 하면 소위 말하는 시장의 트랩에 의해서 반전되기 직전에 돌파해서 매수를 해서 반전되어 버리고 또 하락 돌파해서 매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또 베어 트랩에 의해서 또 돌파해 버리고 그래서 돌파하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돌파할 때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죽더라. 그래서 이놈의 돌파 매수를 하기만 하면 나는 시장에서 맨날 망가졌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기회도 사실 없었고 그렇게 쉽게 답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화두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 돌파 매수냐? 왜 확신 매수고 이평선이 들릴 때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변동성의 핵심을 짚는 것이다 라는 말로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의 핵심이다. 주제가 자꾸 산만하게 여기저기 벗어나는 느낌이지만 다시 정리를 해 들어가기로 하고 또 주제를 한 칸 더 벌립니다. 여기에서 변동성이라는 주제를 한 가지 더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변동성. 이것은 우리가 옵션 시장에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수익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의 컨센서스, 소위 말하는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총의, 어떤 합당한 어떤 의견의 일치점, 이러한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그 일치 지점을 흔들어 놓는 지점들이 있고 사람으로 친다면 똑같은 몸이긴 하지만 경락이 있고 경렬이 있고 급소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라는 건 시세에 급소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시세의 급소를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은 소신 매수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우리가 이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는 것이 소신 매수자냐 우리가 부하내동자냐를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좀 늘려뜨려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의 변동성과 급소는 무엇이냐? 우리가 차트에서 이평을 하나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보이는 차트 안에서 이런 이평이 탁 나타나면 그냥 이평을 탁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느냐면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무엇일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샀을까? 그럼 여기서 쓴 바보들은 진짜 바보일까? 소신 매수자일까?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차트를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그것을 짝대기식으로 줄만 끄면 맨날 시장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되고 비관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세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탈을 감지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일탈한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행동은 어떤 허용된 반경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방송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에는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어떤 일탈의 범위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칼럼을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건 나쁜 일입니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때려 죽일 놈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집당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의 모든 부분들은 그러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고등학생이 어쩌다가 뭐 맥주 한 컵 정도 마실 수 있지만 고등학생이 룸사람 가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면 그건 일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니까 그것은 제외되어 버리는 것이죠. 시세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범위 안에서 시세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러한 것은 일탈의 범위로 볼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러한 범위는 이탈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탈이지만 이것은 이탈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세의 축을 벗어난 이것은 소위 말하는 시세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순간순간의 일탈들이다 이것이지요.
그래, 일탈들을 이끌어내는 시세와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시세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일탈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회로부터 이탈을 하지 않듯이, 시세라는 것도 일탈의 범위 속에서 봉투를 만들고 시세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지, 이탈이 돼버리면 그것은 무언가 시장이, 소위 말하는 시장이 흥분해버렸거나 시장이 돌아버렸거나 시장이 제정신이 아닐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이 이탈해버리는 지점은 무엇이고 일탈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를 연구를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이러한 데 생각이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세라는 것을 이게 봉투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재밌는 생각이지요. 저는 정권 분석 이론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이론이 바로 이 시세를 보는 개인 각도 이론과 또 이 존 볼린저의 볼린저 밴드가 가장 획기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세를 봉투로 보는 엠블러프 지표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이러한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있다. 이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어떤 시세의 평균이 있다면 가격이라는 것은 10%면 10%, 아래쪽도 10%면 10%, 혹은 이게 만원짜리 시세라면, 여기가 만원이라면, 뭐 500원이면 500원, 아래쪽도 500원이면 500원을 벗어나면, 이만큼 벗어나면 팔려는 사람이 생기고, 이만큼 떨어지면 살리는 사람이 생긴다. 그 가격이 요렇게 밴드를 형성해주면, 우리는 요렇게 해서 팔고, 사고, 팔고, 상승 추세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평균값보다 일탈의 한계를 딱 규정을 해서 이 일탈의 한계까지 선까지 오면 이제 사람들이 더 벗어나면 이탈이 돼버리니까 일탈의 한계가 가격의 상당이든 하당이든 지지와 저항을 해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생각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것을 똑같은 비율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율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5,000원일 때 5,500원이면 저항이 되고 만원일 때는 11,000원이 됐을 때 저항이 되는 것처럼 이 비율이 가격대도 점점 높아지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율로 똑같이 일관되게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시장이 그동안 평균적으로 이 값에 길들여지는 어떤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흥분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침체가 되었을 때는 이 벗어나는 범위를 섣부르게 이탈의 범위로 간주해버리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한 사람들은 이 일탈의 범위,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서 길들여진다. 어떤 시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시세에 이렇게 길들여져서 요 길들여진 범위를 벗어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하는 이 힘이 있는데, 이것이 길들여진 범위 밖으로 나아가면 시장이 흥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더 강력한 상승 추세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 지표는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는가 하면, 어떤 길들여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길들여진 이동평균선에 어떤 적정한 비율이면 비율, 가격이면 가격의 봉투를 요렇게 움직이다가 이것이 팍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때는 이렇게 이제 평균적인 시세를 보이면서 시세가 움직이다가 이 시세가 이 봉투를 벗어나면 이 방향성이 상방향으로 가고 이것이 밑으로 벗어나면 방향성이 밑으로 간다. 쉽게 말하면 일탈까지는 허용을 하겠는데 이탈을 하면 이 전체 방향이 바뀐다. 우리가 사회라는 것이 일탈하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있는 것은 그 사회의 영속성이 유지가 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이탈하는 행동들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춤바람 아줌마 몇 명이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소화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되면 사회가 확 붕괴돼 버리듯이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움직인다 해서 나중에는 이 봉투를 돌파해서 나아가는 지점을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이동평균선 위에 봉투를 그려서
이 봉투를 시세가 벗어나면 그때부터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이렇게 벗어날지 이렇게 벗어날지 이렇게 벗어날지 그럼 요만큼 벗어나면 뭐고 이만큼 벗어나면 뭐냐 이거는 비율로 잡아줄 수가 없었다 이거죠. 왜냐 요 중심값에 대해서 10%면 10% 요게 20%면 20% 5%면 5% 정했지. 여기에서 그러면 15% 벗어나면 뭐고 20% 벗어나면 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던 것이죠. 그저 통상 지가 시세라는 것이 움직이던 흐름을 이탈했을 때는 방향이 바뀌더라. 쉽게 말하면 일탈이 아니라 이탈을 했을 때는 추세 방향이 바뀌더라라는 데만 생각이 미쳤다는 거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단순 이 엔벨로프 지표에서 우리가 이제 MAC, 무빙 에버리지 채널, 즉 이동 평균 채널이라는 것이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거는 5%, 요거는 10%, 또 밑으로도 요거는 5%, 요거는 10% 선을 긋은지 요거는 10%, 요거는 20%, 10%, 20%에서 요거에서 이탈하는 것은 추세 방향을 바꾸지만 그래도 이만큼을 벗어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탈하면 추세는 바뀐다. 그러나 이만큼 나가면 이거는 이제 끝이다. 이런 식의 2차 한계를 또다시 규정한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값들은 사실 어떻게 정하든 상관이 없지만 실제 이런 지표들의 유용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왜 대단히 높으냐면 시세란 기본적으로 체결되는 가격들의 길들여짐이거든요. 추세라는 것은. 그 시세가 형성이 됐을 때 가격이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됐을 때 이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람들한테 길이 들여져서 아무리 그러더라도 얘는 이 이상은 못 벗어나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시장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벗어나면 부담을 느끼고 팔게 되고 부담을 느끼고 사게 되는 것이 시세의 이치인데 의외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이 맞았는데 어떤 결정적인 국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유지되거나 뭐 행보 추세나 혹은 뭐 완만한 추세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다 이런 생각들이 맞더라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행보 추세라든지 그 외의 어떤 일반적인 추세는 적용을 해보면 대단히 잘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기막힌 지표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지표임에도 생각하고 이상에 얼마전 지표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는데 이게 시세가 이제 갑자기 막 상승 추세로 확 접어들거나 확 꺾이거나 혹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돌파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것마저도 막 들락날락하면서 이제는 지표로서의 의미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추세 대 비추세가 3대7 내지는 2대8 정도로 비추세가 많고 실제로 수익이라는 것은 3이나 20%에 차지하는 30%나 20%에 차지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어떤 급변이 사실은 수익을 내주는 것인데 나머지 기간 중에는 뭐 수익도 손실도 없는 것인데 정말 이렇게 변하는 시점을 만약에 예측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어떤 시간이라는 점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지만 어떤 가격폭의 변화는 내가 안거나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존 볼린저입니다. 이 존 볼린저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인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만도 아니지요. 이 사람의 이론을 또 더 깊이 연구한 답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답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주제가 조금 벗어났지만 이 Understanding 이 볼린저 밴드라는 책과 존 볼린저가 쓴 책 볼린저 on 볼린저 밴드라는 책은 혹시나 그 영어 독해에 크게 무리가 없는 분들은 한번 일독해 보실 것을 제가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이 답슨이 쓴 이 Understanding 볼린저 밴드는 책 자체도 아주 얇고 지금 아마존에서 거의 한 15불에서 20불 정도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가서 이 볼린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는 사실 이 볼린저 밴드 자체도 교조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끌어대는 것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이것은 참 심오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시장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표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참 흔히 쓰면서도 가치를 굉장히 무시하는 지표이죠. 그것은
이것의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해서이기도 하고 실제는 볼린저 밴드의 개발자 자체가 그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그 모천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지표고 사실 그 무슨 큰 의미가 없는 지표다 이렇게 누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엇나가도 그 엇나가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누군가 툭 부딪히면 점잖은 사람은 부딪히는 사람이 오히려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성급한 사람은 한번 노려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에이씨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턱 부딪혔다고 해서 뭐 칼을 꺼내서 이러는 사람은 없지요. 혹은 앞에 사람이 공중전화를 길게 걸면 짜증스럽게 문을 한번 차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그 나오는 사람을 뭐 예전에 TV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것은 드문 일이라는 거죠. 시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교 분포를 따른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정교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확률적인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요 안에 범주에 들어가기 마련이고, 이렇게 이 안에 범주에 점을 찍어보면 이 안에 범주에 들어가기 마련이고, 요 한 1%에서 2% 정도, 1%에서 2% 정도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혹은 무슨 짓을 해봐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동전 던지기를 해봐도 마찬가지고, 노름을 해도 그렇고 도박을 해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행동이라는 것이 그 어떤 사회적으로 허용된 혹은 우리가 간섭적으로 허용된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위 말해 여기서 말하는 거의 없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거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준 편차 이렇게 바로 부르지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연배가 아직 이쪽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연배의 시청자분들에게는 조금 난해하거나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허용할 수 있는 폭을 이렇게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평균값은 내가 툭 부딪혔을 때 서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중심, 이만큼 제일 많은 사람들의 비율이고, 자기가 부딪혔는데도 상대방에게 오히려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평균보다 한 100명에 1명 정도 특이하게 드문 이쪽에 특이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해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특이한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지요. 요만큼 잘라내는 요 범위를 우리가 표준 편차값, 요 표준 편차를 좀 늘리면 여기까지 잘라서 이제는 부딪혔다고 A씨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부딪혔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사람도 이 범위를 벗어났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툭 부딪혔을 때 한번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이거는 이제 나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고, 자기가 부딪혀놓고 내가 움찔을 한 번만 해도 이 어리석은 사람 비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이렇게 잘라주느냐 이렇게 잘라주느냐를 표준 편차를 값을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 소위 말하는 주식이 움직이는 시세의 평균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시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움직여서 시세가 형성된 것이지, 이게 시세라는 것이 이렇게 온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평균값은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온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벗어나는 황당한 일은 잘 없다. 그 다음에 시세라는 것은 사람이 그 범위 안에 대부분 멈춘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동평균이 이렇게 있다면 대부분의 형성되는 가격은 그저 이 안에 형성되는 것이 100번이 가격이 형성되면 98번은 이 범위 안에서 형성이 된다 이거죠. 이 범위 안에서. 이 이동평균선이 형성되는데 체결됐던 수많은 시세들은 100번을 체결을 시켜보면 98번은 그래도 이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이 범위 안에서 체결됐지, 요 밖으로 벗어난 경우는 어쩌다가 하나하나 이런 식의 시세가 조금씩 드물게 있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어보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했을 때 말하는 범위, 요게 바로 이 설정됐던 범위를 이것을 표준 편차라는 편차값으로 정하고 이때 표준 편차에 따라서 봉투를 그은 것을 우리는 볼린저 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와 앞서 말한 엔블로프, 그냥 5% 10%로 단순하게 규격화돼서 그어버린 것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세가 특별히 이 부분에 왕창왕창 몰려가지고 움직였던 시세가 있었고, 또 여기도 왕창왕창 몰렸던 시세가 있었고, 이 중간에는 뻥 비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밴드, 봉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봉투의 상단과 하단을 형성하는 밴드를 그냥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표준 편차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안에서 계속 또 길이 들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또 하나의 정상적인 범위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세가 있으면 이 시세라는 것이 어떻게 길들여졌는가를, 어떻게 평균에 대해서, 시세의 평균에 대해서 길들여졌느냐, 어떻게 길들여졌느냐를 보여주는 답이지요. 5일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지난 5일간의 주가가 움직인 범위가 지 아무리 벗어나도 이 범위 안에서 이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벗어났던 것을 선으로 그어준 것이고, 20일 이평이라는 것은 20일간의 주가가 못 벗어났다. 100일 이평이라는 것은 100일 볼린저 밴드는 100일간의 주가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무엇이냐면, 전체의 98%의 시세는 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고 크게 부담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렇게 오르더라도 이렇게 해서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2% 정도가 어쩌다가 실수로 나간 부하내동자나 주문 잘못된 사람이나 우리가 막말로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으로 생각했던 이 시세가 어느 날 이 편차를 시세가 벗어나서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평균의 시세, 소위 말하는 가격의 평균을 중심으로 한 이탈의 범위에 길들여지고 익숙하고 시장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이 범위를 이탈을 시켜버리는 시세가 등장했다. 이것은 시장 자체의 어떤 시세의 정상적인 충돌의 움직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데서 전제가 출발합니다. 이 말이 가진 함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봉투의 범위, 그냥 단순하게 엔벨로프 지표에 그냥 10%, 20%면 시장이 흥분하면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편차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봉투가 같이 넓어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봉투가 같이 이렇게 넓으면 봉투를 위로 때리면서 봉투가 넓어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투 밖의 시세를 체결시키는 이거는 뭐냐 이거죠. 볼린저 밴드의 바깥의 시세를 형성하는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은 이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던 보통 이 시세의 구성인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냥 이 안에서 움직이면 됐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보수적 시각과 개혁적 시각, 그저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하면 여여하고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확 뚫고 나가서 이건 안 돼. 나는 여기서 체결시키게 하고 시세를 이만큼 들어 올리게 해서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가격이 10% 변동으로 하고 있는데 15%에 간 것은 시장이 잠시 미치면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는 밴드를 바깥쪽으로 돌파시키는 힘이라는 것은, 그것은 시장이 잠시 그 순간에 돌아버렸거나, 시장이 흥분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거나, 아니면은 소신 매수자가
방향성을 올리기 위한 어떤 수급 구조가 되어져서 소신 매수자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 지점에 왔다, 이런 의미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소신 매수자가 확신을 가지는 구간이 되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이동평균선에 소신 매수자가 있고 그 외에 시세를 형성하는 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 올림으로써 이익을 낼 수 있는 수급 구조가 되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 안에 밴드 내에서 소신 매수자의 매수 구간, 또 반대쪽에 어떤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들 내지는 운이 좋았던 사람들 혹은 막 그냥 을치기들의 공간, 또 대부분의 평균의 공간으로 서로 공간이 정료되어 있었는데, 양측이 서로 대립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부하 내동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 부하 내동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 쉽게 말하면 수급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소신 매수자가 위로 체계를 시키기 시작하면 이것이 처음에 시세가 형성되었을 때는 도로 되돌리려는, 소위 말하는 시장에 기존 익숙해져 있던 시장의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힘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 시세를 끌어내리지만, 그 시세를 버티고 봉투를 들어 올리면서 바깥쪽으로 이탈하여 있는 시세가 등장해서 실제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면, 이 부하 내동자들과 이 아래쪽에서 매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대단히 흥분해서 뛰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대단히 흥분되어서 뛰어들게 되는 이 지점이 소위 말하는 급소가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만큼이나 급등을 해도 여기서는 추격 매수자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바닥에서 크게 급등을 하였으나 이 시세는 아직까지도 길게 보면 이 시세가 담고 있는 전체의 경계 속에 들어있고, 그 시세는 거래할 수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밴드적 관점에서 보면 상승폭이 상당히 큰 것이지만, 이 전체의 편차적 관점에서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시세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불과 이만큼 올라갔을 뿐이지만 이 시세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나 준다면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세가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소신 매수자가 아닌 시장의 흥분이 끌어올렸다면 철저한 응징을 달하면서 도로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들어 올리려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를 뒤엎고 시장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에 따라오게끔 그동안에 길들여져 있는 시세를 내가 박차고 나가서 시세를 리더해버리는 지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하나를 보면서도 이 볼린저 밴드 바깥쪽으로 시세가 돌출되어 나갔을 때, 이 돌출된 것이 이 시장의 그동안에 길들여진 시세들을 박차고 나가려는 어떤 어택이냐, 공격이냐, 아니면 시장이 잠시 심리적으로 흥분해서 잠시 이탈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 그러면 당신 말대로 이 시세를 이탈하면 이것은 시장이 이탈한 것이고 시장은 이제 흥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그러면 소신 매수자가 간 것인지 부하 내동자가 간 것인지는 돼봐야 아는 것이 아니냐, 초기에는 알 수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숙제는 다음 시간으로 계속 미뤄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이것을 이탈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시 볼린저 밴드의 신뢰성이라는 문제로 되돌아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일 이평선에서 가지고 있는 볼린저 밴드, 20일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볼린저 밴드, 100일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볼린저 밴드 세 가지를 놓고 가정한다면 어떤 시세를 볼 수 있습니까? 지난 5일간의 시세가 그래도 이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뚫고 나갔다. 그럴 수 있지요. 한 5일 정도 이렇게 길들여졌지만 그것이 돌파하면 5일간의 추세가 변하는 곳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크게 봐서 열흘의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안에 변동성 안에 속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같은 5일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더라도 돌파하더라도 5일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더라도 이것이 큰 추세의 변동의 시작점인지 그래도 큰 추세 범위 안에서는 아직도 그나마 정상적으로 이것을 좀 큰 추세로 늘려버리면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시세를 계속 확장시켜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일짜리 볼린저 밴드를 중심으로 시세를 이탈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시장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시세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20일 이평이라는 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240거래일간의 시세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120일 이평이고 10일 이평이라 하는 것은 한 20일 동안의 거래일의 힘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240거래일이면 거의 1년간의 세월의 시간 동안 그래도 시세가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매도하는 압력이 심리가 강해지고 떨어지면 매수하려는 심리가 강한 이 상황에서 무려 1년간에 익숙해져 있던 이 상황을 돌파시켜 나가면서 밴드 바깥쪽으로 시세가 뚫고 나가버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확신 매수자가 시장 전반에 보편적으로 깔려서 시장의 전체 수세가 상당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불과 5일 정도의 짧은 시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존 볼린저가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엔빌로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의 봉투를 만들어서 시세가 벗어나면 이게 얼마나 많이 벗어난 것인지를 이 밖에서부터 알 수 없기 때문에 편차를 사용해서 시세가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 생각입니다. 원래 볼린저 밴드는 이게 시세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봉투 자체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확대시켜서 그래도 여전히 매도 즉 매도와 매수의 기준점으로 삼겠다. 이것이 볼린저 밴드의 원생각인데 존 볼린저의 이것을 답슨 같은 사람들도 이용을 기껏 해봐야 나갔던 시세가 들어오면 매도, 안에서 한 번 더 시세 고점 형성한 매도 이런 식의 형식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분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는 20일 이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단순 이평으로 20일 이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세를 바깥으로 나가면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어떤 짧은 시세의 흐름을 판단하는 눈이었지만 그래도 평가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것을 표준 편차, 소위 말하는 변동성의 폭을 여기에 담았다는 것으로서 평가를 해주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이것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가치를 가지고자 한다면 내가 보고자 하는 중심 시세보다 더 긴 시세 동안 사람은 얼마나 익숙해져 왔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긴 시세의 어떤 갈림길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 20일 이평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돌파를 했다. 혹은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여기서는 매도 매수의 지점일 수도 있고 시세의 출발일 수도 있고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내가 20일 기준으로 봤으면 40일 기준의 넓은 폭에서는 어떻게 되나 해서 이 20일의 이 지점과 40일의 이 지점이 같은 지점에서 만약에 돌파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그 긴 기간의 어떤 길들여져 있던 시장의 약속들을 깨는 힘이 등장했다는 것이고 이 깨는 힘이 등장했다는 것은 시장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고 시장의 상식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은 일개 매매 시세 순간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일탈의 흐름이 아닌 시세를 이탈시켜서 변화시키겠다는 확신 매수자들의 증가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존 볼린저는 이 볼린저 밴드를 이야기할 때 볼린저 밴드에서 중심 시세가 되는 이 평균 시세가 길면 길수록
20일 입형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으니까 30일 입형, 40일 입형, 50일 입형이 길면 길수록 표준 편차값을 줄이고, 반대로 이 중심 입형값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표준 편차값은 늘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의 욕심은 뭐였느냐 하면 이 시세를 이탈하는 이 힘도 이 봉투 안에 잡아내겠다라는 데서 생각이 출발된 것인데, 이 존 볼린저한테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이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 훌륭한 걸 발견하고도 그것을 결과물로 매듭짓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쉬운 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심 입형값의 길이가 사실은 크면 클수록 반대로 표준 편차는 오히려 줄이고, 이 폭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것은 표준 편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만약에 어떤 표준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120일 입형을 중심으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왔던 어떤 값에 허용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것은 대단한 신뢰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폭을 허용하는 이 밴드 값은 여기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볼린저 밴드를 구성하는 이 중심 입형값을 우리가 늘려 잡으면 늘려 잡을수록 이 밴드를 이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신 매수자의 소신의 강도 내지는 소신 매수자가 소신을 가지고 돌파해 나갔던 이 지점이 정말로 시세의 핵심에 좀 더 근접한 정확한 타겟가 되었느냐 안 되었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말로 허용 변동성을 돌파했을 때 이 시세를 형성하는 힘의 정당성, 다시 말해서 시세의 핵심을 잡았느냐 잡지 못했느냐가 긴 기간 동안 길들여져 왔던 시세를 돌파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짧은 기간 안에서 돌파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관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세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원래대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동평균 안에서 소위 말하는 소신매수자, 부하내동자가 있고 그 외에 매매를 형성하는 시세를 형성하는 매매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처음에 형성되는 이 소신매수자의 구역과 원래 시세 형성 구역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밴드들이 구성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이것을 돌파하는, 소위 말하는 이 길들여져 있는 변동성을 돌파시킴으로써 이 구간대에 소신 매수자 플러스 부하 내동자를 대거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시세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끌어들이는 지점이 만약에 20일 시세를 돌파하느냐, 40일 시세를 돌파하느냐, 60일 시세를 돌파하느냐, 100일 시세를 돌파하느냐, 이 밴드를 돌파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들어 올리는 소신 매수자의 강도, 소신 매수자의 확신의 크기가 20일짜리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냐, 5일짜리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냐, 11일짜리 시세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냐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5일의 밴드를 돌파할 수 있었을 때 이것이 전체 20일의 밴드 내에 속한 구간이었다면 이 시세를 움직였던 나타났던 5일간의 소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시세의 5일간의 소신을 가지고 그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매수를 행했던 것이고, 60일 정도의 시세를 돌파해 나가면서 그것이 전체 큰 범위 안에 들어있었다면 소위 말하는 하락 추세 중에서 한 120일선까지의 상단에 부딪히고 도로 떨어지는 그런 시세를 즉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세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도로 떨어지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시세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렇게 떨어졌던 시세가 이 소위 말하는 저항이라는 것을 돌파해서 추세 반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소신 매수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최소한 이쪽에 있는 긴 평균의 박스를 표준 편차를 돌파해 나가는 이 시세를 돌파해 나가는 힘을 가졌을 때 이 시세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시장의 시세를 움직이는 힘들이 우리는 정폭되고 움직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흐름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그 긴 기간 동안 벗어날 수 있는 범위를 시장이 여유하게 그렇게 레디비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는 폭들을 만들어줘 왔던 것이고, 아무리 벗어나도 그 폭은 벗어날 수 없어 하면서 만들어 왔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 힘의 실체, 그것은 짧은 기간을 길들인 것을 벗어나는 힘보다 긴 기간을 길들이는 것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 길들여졌던 기간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벗어났을 때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힘의 강도는 강력한 것이라는 점, 이러한 점에서 주목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더라도 5일 이평선이 들리는 것, 20일 이평선이 들리는 것, 50일 이평선이 들리는 것이 다르듯이, 이 이평선이 들리게 할 때의 그 주체의 흐름이 처음에 5일 이평을 들더라도 이것이 60일 이평을 들 수 있는 힘인지, 지금 현재 20일 이평을 들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100일 이평을 들 수 있는 힘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그 시세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빨간색, 파란색의 단순 차트가 아니고, 거기서 보여주는 그냥 짝대기식 해석이 아닌 시장의 시세를 읽고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현재 이 내용이 다소 좀 장황하고 정리되지 않은 느낌은 들지만, 이것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여러 가지 고려한 끝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압축하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